안녕하세요. 오늘은 탐구에 쓰이는 생명체 탐구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실험체는 바로 초파리입니다. 초파리 집에서도 많이 보죠. 저희 집에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되게 싫어해요. 잡아도 끊임없이 나오죠, 어디선가. 자, 이 초파리는 한 세대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돌연변이 실험을 할 때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 자연사 하는 비율을 또 측정할 때도 되게 슈월하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초파리 갖고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무슨 박스 같은 데다, 투명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애들 이렇게 보나. 근데 그것도 하나 방법이긴 한데요. 여러분 유리 막대 있죠. 유리관에다가 초파리들을 잡아서 거기다 넣고요. 뚜껑을 막아 놓는 거예요. 뚜껑을 막아 놓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죽는지 그걸 이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의 유리관에는 정상적인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멀쩡한 그 안에다 먹이도 좀 넣어놔야겠죠. 먹이 넣는 건 뭐 딴 거 아니죠. 뭐 설탕물 같은 거 좀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에는 실험군, 그렇죠. 거기다가는 오염물질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미세먼지 갖고도 이거 실험 많이 하거든요. 미세먼지, 뭐 아니면 니코틴, 알코올. 자,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해로운 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런 물질들을 또 다른 유리관에 넣어서 초파리 집어넣고 뚜껑 막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변의 오염물질이 얼마나 좋고 나쁜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곤충을 통해서 이런 실험체를 통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초파리 어떻게 잡냐고요? 가장 쉬운 거는요. 여러분 집에 바나나, 과일 뭐 이런 것들이죠. 조금 조각내 가지고요. 이제 주방에다 좀 놔보세요. 그리고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주방에 그렇게 놓고선 좀 놔뒀다가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거기 주변에 막 초파리들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아니면 봉지에다가 그 과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봉지 안에 막 초파리들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살짝 가가지고 그 봉지 입구를 꽉 잡으면 초파리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쉽죠? 그렇게 해서 각 유리관에다가 집어넣고 실험하시면 돼요. 물론 사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벼룩. 띵띵띵띵 배가 통통하게 생겼죠? 근데 이 물벼룩 같은 경우는 원생 생물인데 심장 박동수 여기 보면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거 실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건 대부분 학교에서 실험으로 다뤄질 만한 또는 다뤄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 학교 과학 교과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실험 내용들을 갖고 또 어떤 실험체를 갖고선 하는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과학 교과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또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걸 실험에다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게 뭐가 어디 있었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금방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오늘 만든 거예요. 만들기도 하고 뭐 사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한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내용을 발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물벼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심장박동인데요. 정상적인 애들은 그냥 그 저수지나 이런 데서 뜬 물에다가 이렇게 키우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세먼지, 뭐 알코올 아니면 니코틴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독약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자, 이렇게 오염물질 같은 거를 넣어줄 때는 그 애들이 그냥 팍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적정 수치를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누구한테 여쭤봐라? 과학선생님. 또 모르면 선생님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뭔가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단어를 제가 준 상태에서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처음부터 막연하게 아마 여러분들 탐구 주제 저희 영상 보셨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탐구 주제라는 게 여러분들 과학 탐구를 해야 되겠다고 땅땅땅땅 치고 나면 과학 탐구 주제를 해서 인터넷 치면은 막 별별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과연 그걸 갖고선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지 감이 안 오거든요. 가장 좋은 건 실은 과학책이에요. 학교에 있는 과학책에서 많은 걸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이 아직은 안 돼 있고 과학책에 있는 것 갖고 실험을 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인터넷 안에서 뭔가 자료를 찾을 때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과학책에 있는 용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실험을 갖고 구체적인 단어를 갖고 찾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을 알아내실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아메바. 뭐 아이스크림이냐고요? 아니에요. 원생생물이에요. 얘는 단세포 동물인데요. 위족 운동하고 수축포 관찰, 몸속에 있어요. 실험 전후 위족 운동의 변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아메바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딱 치셔가지고 보시면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대조군은 일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똑같아. 실험군은 오염물질이나 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실험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은 액체. 거기서 얘네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또 그리고 여기 수축포 관찰 있죠? 수축포의 변화도 실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메바가 이렇게 생겼는데 딱 이 모양은 아니에요. 모양은 항상 바뀌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N이 핵이라고 돼 있죠. 요게 핵이에요. 그 다음에 W하고 V가 수포야. 요게 수포. 그 다음에 아까 왜 저희 수축포 얘기했었잖아요. 수축포. 얘가 수축포예요. 이 수축포의 변화도 오염물질을 줬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그 차이가 생겨요. 그 다음에 식포. 얘가 식포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메바에 대한 거 명칭도 한번 보시고요. 순무, 열무. 이게 그냥 지난 저희 실험 계획 그 영상에서 봤을 때 그 열무 씨앗 갖고 키워가지고 그 센치 쟀던 거 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순무하고 열무는 얘네들은 씨앗부터 키우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 봤을 때 보면은 그 페트리 접시에다가 그쵸 티슈 깔고선 물 촉촉촉촉 해놓고선 거기다 열무 씨앗 넣고 걔네들이 쑥쑥 자라는 거 관찰했었잖아요. 물론 사진으로만 봤죠. 근데 얘네들은 생장이 되게 빨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조군하고 그 오염물질을 넣은 실험군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한 일주일 정도 키우고 나면 얘네들이 정말 쑥쑥 자라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딱 해가지고 길이 재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하루 지났을 때 저번에 우리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 관찰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일씩 지났을 때 길이 변화, 상태 변화를 측정해서 데이터로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는 거는 결과만을 보기 위해서 탐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의 그 탐구 보고서를 보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탐구 보고서는 보고서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의 탐구 실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탐구를 할 때는 절대 조작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 컸다고 그러니까 뭐 조금 자랐는데 많이 자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작해 가지고 자료를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있는 대로 하고 있는 대로 했는데 내가 예상한 결과가 안 나왔어. 괜찮아요. 그것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어딘가 변수 사항이 생겼을 거예요. 그 변수 사항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결과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고 외려 그런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또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무하고 열무는 처음부터 뭔가를 갖다가 관찰할 때 처음부터 싹이 터가지고 자라는 걸 확인할 때 얘를 많이 쓰세요.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온 게 오전에 물주기 얘기 있는데
국화하고 고추나무 키울 때, 국화는 이 꽃봉오리가 되게 많이 이렇게 맺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줬을 때 꽃봉오리 개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기기가 좋아요. 그리고 고추는 잎사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잎사귀, 얘네들은 진짜 오염물질 딱 주고 나면 벌써 그 아래쪽 있죠. 뿌리하고 가까운 쪽에 잎사귀부터 벌써 축축 처지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 고추에 오염물질을 줬을 때 하루 지났을 때, 이틀 지났을 때, 3일 지났을 때 또는 몇 밀리리터를 줬을 때 고추 모종의 그 상태, 잎사귀 개수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이 탐구를 할 때 되게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고추 모종 갖고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탐구 하는 거를 학생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고추 모종 그 부분이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식물 키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애들이 죽어요. 아셨죠? 저는 정말 식물을 못 키워요. 못 키우는데 이게 그래도 아침에 그 물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주면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아셨죠? 이게 실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식물은 시간을 좀 오래 잡아먹는 그런 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은 실험이기는 해요. 자, 여기는 버니어 캘리퍼스인데 뭐 이상하게 도끼죠? 도끼 아닙니다. 이거 자예요, 자. 자, 여러분 열무순 길이 잴 때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필통 안에 있는 자 갖고 이렇게 쟀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재셔도 돼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봤던 국화나 고추나무처럼 그런 그 줄기 두께가 또 변화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외관상으로 이파리가 변할 수도 있고 꽃봉오리 개수가 변할 수도 있지만 줄기 자체가 두꺼워질 수도 있고 또 더 가늘어질 수도 있어요. 오염물질에 따라서. 그럼 그거를 측정하고 싶은데 자로 재면 자로 재도 돼요. 안 된다라는 거는 벗어나세요. 자로 재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재고 싶다. 또는 어디서 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이게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그래서 두께 측정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강낭콩. 자, 강낭콩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서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항상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실험을 도와줬던 식물체죠. 그렇죠. 실험체예요. 근데 얘는 쌍떡잎 식물이고요. 물관과 채관이 관찰이 좋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자라죠. 그건 여러분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강낭콩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면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오염물질이라든지 뭔가 실험을 할 때 결과 나오는 게 되게 눈에 띄게 금방금방 보여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콩이기 때문에 열매잖아요. 아이오딘 녹말 반응을 통해서 그 실험체에서 그 오염물질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 열매가 맺은 상태의 그 열매들의 변화를 갖다 비교하는 것도 이 실험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오딘 녹말 반응 궁금해요? 자, 인터넷으로 요 단어를 치셔서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 보실수록 더 좋은 자료 아실 수 있게 돼요. 물풀. 자, 여러분 제발 딱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물풀 그러면 땅풀처럼 물로 된 풀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풀이에요. 뭐냐면 이거 물에서 자라는 풀인데 여러분들 그 관 있잖아요. 그 유리 긴 관에서 이 풀 집어넣어가지고 물 넣고선 거기서 뚜껑은 막으면 안 되지. 그 해놓고선 얘는 대조군일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군일 때는 그 상태에서 거기다가 오염물질을 집어넣는 거죠. 미세먼지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알코올을 넣거나 아니면 니코틴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물질들을 실험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다른 생명체에다가 하고 싶다? 물풀에다 해보셔도 돼요. 물풀에 그렇게 하면은 물풀 안에 있으면서 물풀이 기포수가 이렇게 뽁뽁뽁뽁 나오거든요. 그럼 오염물질 안에서 생장을 하는 물풀의 경우에는 산소 그 방울수가 몇 방울이나 올라오나 이렇게 산소 기포수 그거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얻으실 수도 있죠. 물풀은 뭐다? 풀이다.
그렇죠. 어디서 키운다? 그렇죠. 물에서 자라는 애예요. 자,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오, 알비노 G. 알비노 G가 나왔는데요. 이거 G예요, G. 여러분 보시면 몸통이 하얗고 눈은 빨간 G 있죠? 그 G예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 G 갖고 하는 실험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얘한테 뭘 먹이는 거죠. 그렇죠. 또는 얘 피부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제 그거 할 때 얘를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알비노지한테 미로 실험은 뭐냐면 얘한테 뭐 오염물질을 먹였을 때와 먹이지 않았을 때 미로를 통과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체중 변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랑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먹었을 때 그 체중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실험하기 전에 반드시 쥐의 몸무게를 재야 돼요. 아셨죠? 무게를 반드시 재야 돼요. 그래서 먹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바라기 씨 3g 그 다음에 물도 줘야 되는데 뭐 물을 이렇게 물 하는 거 탁탁탁탁탁탁 조금씩 이렇게 먹게끔 해줘도 되는데 이제 무나 오이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주셔도 돼요. 그럴 땐 한 2g 진짜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무게 재서 주셔야 돼요. 절대로 대충 해서 주시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실험 결과가 바뀌어요. 아셨죠? 재밌겠죠? 생각보다 재밌어요. 해바라기도 3개를 올려놨는데 뭐 몇 개를 올려놨는데 그 무게수가 안 돼. 그러면 그걸 잘라가지고 또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수 맞춰가지고 먹이는 하루에 2번만 주시는 거야. 아침하고 저녁 때. 하루에 3번씩 주면 애들 다 뚱뚱해져요.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알비노쥐 실험할 때 물론 한 마리만 갖고 실험을 하셔도 돼요. 그냥 일반체 말고 아니면 적어도 2마리는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대조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실험체 하나하고 하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크게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좀 얻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여러 마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있어요. 얘네들 데리고선 이제 그 실험 빛에 대한 어떤 반응 실험 있죠. 그런 것도 이 알비노 쥐를 갖고 해요. 오염물질 했을 때 알비노 쥐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의 양에 따라서 밤에 얘네들 안 재우는 거죠. 밤에도 계속 불 켜놔. 그랬다가 아침에 해 뜨면 다시 불 꺼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빛에 그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알비노 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냐면 요즘엔 워낙 모든 거리에 빛이 엄청 많잖아요. 그 이 빛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는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너무나 지나칠 때는 그거로서 또 사람에게 안 좋은 피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종류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쥐한테 그걸 또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빛 실험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룩스 변화 그랬는데 이건 룩스는 아시는 거죠. 빛 단위를 룩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알비노쥐 아까 왜 피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아토피 저희 애들도 아토피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내가 찾고 싶다. 근데 그 물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한테 해요? 쥐한테 하죠. 그냥 쥐 털 있는 데다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거 할 때는 딱 그 모양 쥐를 잡고 그 쥐의 등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 뭐 가로 세로 2cm 정도 되는 그 크기만큼 고기를 털을 밀어야 돼요. 털을 민 다음에 근데 얘네들이 막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게 그 새끼도 있어요. 털이 자라기 전에 새끼들도 있거든요. 그 새끼들을 갖고 또 실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 관에서 오염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 그거를 갖다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토피 치료제라고 아토피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내가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튜브로 보지는 마시고요. 외려 그냥 문서로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그러면 알비노 이제 그 쥐나 이런 데 피부에 이런 실험을 하는 그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 과학 탐구를 한다는 게 좀 간이 커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쥐 못 만지는 친구들도 있고, 왜냐면 곤충 못 만지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식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식물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동물이나 이런 거를 선뜻 못 만지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이런 데는, 아니 그러는데 그런 걸 갖고 어떻게 계속 실험을 하란 말이냐? 그걸로 실험하지 마시고요. 식물로 실험을 하시면 돼요. 화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붕어. 이게 뭐냐면요, 금붕어 관찰 카메라인데, 저번에 저희 제브라피쉬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금붕어가 비싼가 제브라피쉬가 비싼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금붕어가 조금 더 커서 관찰하기는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제브라피쉬는 진짜 작거든요. 여러분 애기손가락? 여러분 새끼손가락 한 3분의 2 정도 크기가 돼요. 제브라피쉬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관찰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금붕어를 조금 키워서 이런 애들을 갖고 실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금붕어 실험하기 전에, 모든 것들은 실험하기 전에 식물 빼놓고는요, 무게를 다 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무게 변화. 그 금붕어 먹이 주는 거 하루에 2번.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애들이 배불러서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으면 오염물질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실험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붕어도 얘네들이 일반 대조군에서는 이제 잘 지네들 좋다고 막 이제 놀면서 놀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예전에 이거 수조관을 만들었었는데 30cm, 가로 세로 30cm, 폭 10cm로 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아크릴로 만들었죠. 그거를 아크릴 어디서 만드냐고요? 그 아크릴 해주는 데 있어요. 동네 보면은 간판집에서도 있고요. 간판집에서 이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료를 가지고, 아니면 아크릴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아크릴을 그 사이즈대로 좀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재료를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해서 붙여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아크릴 통을 이제 2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 그 투명한 통 저희는 그건 못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할 만큼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집에 그 통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들 중에 좀 투명한 통. 그거 활용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 양은. 아셨죠? 항상 온도, 습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산소, 물고기 키울 때는 산소 산소 발생기 그것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죽어. 그리고 온도 너무 더우면 또 죽어요. 근데 산소 발생기가 더 중요해. 그래서 그거 넣어주시고, 그래서 금붕어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관찰 카메라로 해서 촬영을 하면, 왜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막 빠르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해 놓은 거를 이렇게 쭉 보시다가 보면은 얘네들의 행동이 뭔가 변화되는 그게 보여요. 오염물질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변화된 거를 갖다가 캡처해서 그걸 이제 사진으로 활용을 하시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경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드시면 돼요. 물론 이게 그 분포도도 있어요. 애들이 오염물질을 먹으면 바닥에서 뭐 계속 논다든지, 저기 수면 가까이로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수면하고 바닥을 갖다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자고 계속 거기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면 또 모르겠지만, 여럿이 같이 하면 영상 찍어 놓은 거 셋이 분류해 가지고 관찰해서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동물 행동 변화에 대해서 측정을 해주는 그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또 있어요. 정말 어렵게 예전에 찾아가지고 그 회사에 그걸 의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감사하게도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주신 다음에 또 데이터까지 다 이렇게 표로 딱 해가지고 그래프로 보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비가 정말 비싼 거래요. 그래서 빌려주실 수는 없고,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한 거를 그쪽으로 보내면 그걸 갖고선 알려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되게 감사하게 잘 썼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좋으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탐구나 이런 거 할 때 실험 의뢰를 어딘가 맡겨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그런 게 이제 성분 분석 같은 거 원할 때 있잖아요. 그거는 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운 좋으면은 그냥 무료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성분 분석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돼지 껍데기 배고프다? 아니요. 돼지 껍데기 이거 저희 애들도 좋아하는데 돼지 껍데기 익힌 거 아니에요. 안 익힌 거. 안 익힌 거에 센 거, 날 것. 거기다가 이제 피부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까 왜 알비노 G 피부에다가 아토피 관련해서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데 하나 단점은 있어요. 걔는 살아있는 상태고 돼지 껍데기는 죽은 상태잖아요. 세포가 죽은 거고 거긴 살아있는 거.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돼지 껍데기에다가는 실은 아토피 관련해서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아토피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실험을 해도 되는데 그게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오염물질 되는 거 그 다음에 오염물질 되는 거 도포했다가 그 아토피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도포한 다음에 다시 그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 물질을 또 거기다가 다시 도포를 해서 그 상태를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돼지 껍데기는 이거 어떨 때 이제 하냐면 여러분 항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하여튼간 돼지 껍데기 비포 애프터 그거 봤을 때 처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이 상태를 갖다가 꼭 이거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도 되고 자 이런 게 있어요. 현미경으로 뭔가를 관찰을 하는데 헐 우리 집에 광학 현미경 없는데 없는데요. 그 학교에 있는 광학 현미경 이용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핸드폰에 앱도 있기는 해요. 앱도 있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또 그 USB로 모니터에다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 피부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그 현미경이 있단 말이에요. 전자현미경. 그런 것도 인터넷에서 파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돼지 껍데기 실험하기 전 돼지 껍질, 그 다음에 실험하고 난 다음에 돼지 껍질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하고 나서 이렇게 썰어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염물질을 해서 얘가 썩어가는 정도를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거든요. 자연 상태에서 부패되는 거랑 오염물질을 둔 상태에서 이 돼지 껍데기가 부패되는 거랑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단면도를 잘라봤을 때 단면도에서 그 부패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그 모양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죠. 아, 좀 냄새가 난다고요? 아, 그렇죠. 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돼지 껍데기 갖고 실험한 게 뭐가 있었냐면 한지의 항균성 갖고 실험을 할 때 돼지 껍데기를 갖다 저기다 이렇게 싸놨었어요. 물론 그때는 돼지 껍데기뿐만 아니라 돼지 고기도 이렇게 합쳐진 부분이었죠. 약간 삼겹살 고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한지에다 이렇게 싸놓고 일반 온도에다 노출해 놓은 거랑 해서 부패되는 정도를 비교해 봤는데 그때 정말 재밌었던 게 한지에다 한 게요. 썩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좀 위험한 거는 있었지. 왜냐면 그거를 그때 그 당시에 실험할 때는 혹시 얘가 치명적인 어떤 다른 결함이나 균들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저희 눈에 보이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디 다른 데다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못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돼지 껍데기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미세먼지. 미세먼지 아까부터 계속 얘기 나오고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실험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미세먼지 하는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한 거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그렇게 실험을 할 수도 있죠. 미세먼지 갖고 마스크라는 경우에 있어서. 근데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미세먼지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세먼지를 모아가지고 뭐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뭐를 하냐면 미세먼지 그 부분을 토너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그 입자를 가진
그 먼지들을 갖다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토너도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나 그거 이하 정도 되는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대체로 해서 쓰는데, 이 토너 요걸 갖고선 아까 했잖아요. 물풀이라든지 오염물질을 해서 뭐 물에다 섞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 토너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미세먼지 실제로 물론 막 이거 해봤었어요. 미세먼지를 진짜 미세먼지 엄청 많은 날 있죠. 미세먼지 엄청 많은 날 막 밖에 나가가지고 비닐봉지로 커다란 비닐봉지 있죠. 그 비닐봉지로 확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모았었어요. 그러나 미세먼지를 그렇게 모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물에 녹여서 쓸 수가 있나, 그게 이제 되게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방법을 또 찾다 보니까 토너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대체해서 할 수 있고, 또 이 토너 자체가 미세먼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또 알게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대조군하고 실험군 할 때 아시는 것처럼 대조군은 평소 때, 그 다음에 실험군일 때는 실험군은 미세먼지를 차단한 상태, 아니면 뭐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 거, 일반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 아까처럼 얘기 때 뭐 물풀은 물에다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비노 G를 갖고 미세먼지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죠. 알비노 G의 먹이는 똑같이 먹이는데 그 공간을 이제 밀폐를 해 놓은 상태에서 외부하고 공기가, 물론 이제 숨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안에다가 미세먼지를 갖다가 투여를 한 거랑 투여하지 않은 거랑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하셔도 좋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초파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빛 갖고선 여러분들 실험을 많이 해 보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 빛이 있을 때랑 없을 때, 빛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두고선 실험을 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만큼 더 많이 자라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그 빛의 파장, 빛의 여기 빛 두 번째 보면은 빛의 파장인데, 이게 뭐냐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셀로판지 이거 두 겹으로 쓰셔야 돼요. 한 겹은 너무 얇아가지고 두 겹으로 해가지고 대조군 안에는 빛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대조군에는 빛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빨간색 줬을 때, 파란색 줬을 때, 초록색 줬을 때 이렇게 다 각각 나뉘어가지고 각각의 식물체가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광공에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생명체, 동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데 알비노 그거를 하셔도 되고요. 거기다 그래서 이제 밤에 불 켜놓는 거죠. 밤에 이제 불 켜놓고, 또는 아까 금붕어 있었죠? 금붕어도 해놔도 돼요. 금붕어도 밤에 불 켜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밤 24시간을 계속 빛에 노출이 되는 상태에 있을 때 몸무게 변화가 어떻게 되고 행동 변화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까 왜 알비노 G 같은 건 미로 실험이 있었잖아요. 지능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리 이런 게 또 얼마나 또 달라지고 이러는지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광공의 실험으로 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다음 곤충. 곤충은 처음에는 곤충이 무슨 색깔을 좋아할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곤충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를 안다고 그러면은 그 색깔 옷을 안 입겠죠. 그러면 나한테 곤충이 안 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곤충이 좋아하는 색깔 실험.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아까처럼 똑같아요. 초파리. 초파리를 잡아서 이거를 이제 먹이를 다 놓고요. 이제 그 색깔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빨간색 그 아래다가 빨간색 먹이통, 빨간색, 파란색 먹이통. 그러니까 패트리 접시 아래다가 이걸 이제 색깔을 까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설탕물을 좀 넣고요. 색깔 이렇게 딱 해놓으면 딱 보기에 색깔이 보이면 그 냄새가 이제 그 달콤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는 살충제. 이거 뭐냐면, 왜 여러분 왜 우리 스프레이 그 모기약 뿌리잖아요. 모기가 많으니까 뿌릴 수밖에 없기는 하는데 저 모기약은 정말 안전할까? 뭐 안전하다고 막 광고는 하는데 진짜 안전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싶을 때
살충제 내용에는 뭐 레스메트린, 사이퍼메트린, 프탈트린 등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천연적인 거, 사람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러니까 곤충만 죽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 이거를 이제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또 락스의 유해성 뭐 아니면은 이런 거에서 위험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실험을 할 때, 그래서 락스에 있는 그 차염소산 나트륨에서 염소가스 나와가지고 여러분 락스 갖고선 화장실 청소할 때 문 열어놓고 청소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곤충들은 기본적으로 먹이를 주는데 사탕 또는 탄산음료, 이거 왜 그랬냐면 설탕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타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탄산음료 있다 그러면은 김 빠진 탄산음료가 제일 좋기는 해요. 걔네를 조금씩 이렇게 패트리 접시에다 놓으면은, 아까 했잖아요. 그 초파리 잡으려고 그럴 때 패트리 접시에다가 설탕물 조금 넣고요. 비닐봉지 안에다가 그 패트리 접시를 넣어놓고 그냥 오픈을 해놓고 좀 놔두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정말 달겨들어요. 그러면 살짝 가서 묶는 거죠, 입구를. 그러면 초파리 잡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 용기 있죠. 초파리 같은 경우는 유리, 관 이런 거를 활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관찰하기가 수월하세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 플라스틱 네모난 거에다 하기는 했었는데, 너무 큰 거는 애들이 너무 작으니까 관찰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유리관이 제일, 실험관, 생각났다. 실험관. 그 실험관에다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는 방충제. 방충제. 뭔지 아시죠? 이거 벌레 퇴치하는 거. 그래서 여름에 모기 그거 관련해서 계피 관련해가지고 왜 저희 많이 만드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연 방충제라고 얘기하는 게 농나무나 뭐 솔잎, 계피, 쑥, 산초, 민트, 라벤더, 익모초 등등이에요. 얘네들만 있다는 게 아니라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충을 하려면 이제 뿌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합성으로 해서 만든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곤충들한테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천연적으로 방충을 할 수 있으면서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거를 찾자, 뭐 이런 주제라고 그런다면, 근데 이게 추출할 때 뭐냐면 에탄올, 그다음에 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해서 추출을 해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실험물질, 물론 50g 넣어도 되고 100g 넣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둘 다 끓여요. 끓여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한 3주 정도는 그 그늘에 좀 보관을 이제 할 때가 식혀야 돼요. 식힌 다음에 완전히 식혀야 돼요. 완전히 식힌 다음에 이거를 중류수하고 에탄올 2:1 비율로 해서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걸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나무로 했을 때, 솔잎으로 했을 때, 근데 꼭 3주간은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제가 그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정도 놔둬도 되고요. 하여튼 완전히 식기만 하면 돼요. 완전히 식어야 돼. 그런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만든다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곤충들 갖고선 실험을 하는데 얘네들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니까 방충 스프레이로 그 곤충들한테 이제 몇 회를 뿌렸다 뭐 이런 거예요. 1회 뿌렸을 때, 2회 뿌렸을 때, 3회 뿌렸을 때. 그러니까 방충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는 것도 실은 그 관에다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관찰하기가 쉽겠죠. 초파리 갖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항균제. 항균제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니다, 아직 영상 안 만들었구나. 제가 그 영상 만들려고 준비하는 그 자료 중에 마늘이 있었거든요. 마늘이랑 솔 뭐 이런 것들 막 있었거든요. 그거랑 잠깐 헷갈렸어요. 항균제 많이 쓰는 게 편백나무. 그렇죠. 편백나무 이제 아토피 이런 때 좋다고 그래서 많이 쓰는데, 은행잎, 매실, 먹솔잎, 강황, 계피, 마늘, 향나무, 방아잎 되게 많아요. 항균제 관련한 것도 그 소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참고 삼아 이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중에 있는 거 갖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서 각 실험액 배지에다가 각각의 얘네들을 갖다가 그 갈아요.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실험 배지에다 얘네들을 이렇게 도포를 해놓고요. 도포를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배지가 팔아요. 그 페트리 접시에다 배지 이렇게 된 걸 팔거든요. 거기다가 저 항균제들을 이렇게 도포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막대기 같은 거 깨끗한 거 그런 걸로 이 얘네들 액체를 갖다 거기다 이렇게 꼭꼭꼭꼭 찍어 놓고, 근데 다 찍어 놓지 마시고요. 반절만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곰팡이가 나오는 게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균제가 있는 부분하고 항균제가 없는 부분에 곰팡이 있고 없음을 금방 이제 눈에 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균제 발생하는 거, 항균제 이렇게 배지 위에다가 해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배양기에다 넣어 놓으셔야 돼요. 36도에서 5일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있는 일반적인 온도하고 같게. 집에 배양기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냐면은, 집에 배양기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전자 매트 있죠. 전자 매트에다가 그 쟁반 큰 쟁반 있죠. 쟁반 큰 거를 놓고요. 근데 이제 배양기에서는 실은 이거 페트리 접시가 그 학생 뚜껑을 다 이렇게 덮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덮어 놓으면 외부에서 균이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뚜껑 덮어서 들어가기 전에 뚜껑 열어놓은 상태에서 좀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균들,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균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그 전자 매트 위에다가 커다란 쟁반 놓고 그 위에 이제, 아니면 그냥 전자 매트에다가 깨끗한 비닐 있죠. 투명 비닐. 그거를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 위에다가 페트리 접시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고선 얘네들 곰팡이 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물론 불완전해요. 온도나 이런 거에서 배양기는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이런 건데 그게 없잖아요. 만들어요? 만들어도 돼요. 만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똑같아요. 아래다가는 그 전자매트 있잖아요. 전자방석 그걸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아크릴 박스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변을 갖다가 다 그 단열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온도계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온도가 가능하면 36도를 넘지 않게 그걸 유지를 하고, 그래서 전자매트를 켰다가 껐다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 적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페트리 접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곰팡이가 피고 안 피고 막 이런 데가 나와요. 그러면 곰팡이 핀 거를 갖다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수치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곰팡이를 제일 많이 폈을 때를 뭐 예를 들어서 5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지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곰팡이가 전체에서 뭐 80% 이상 피었다 그러면은 5, 뭐 60% 4, 뭐 40%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치랑 그거에 대한 약속을 적어 놓은 거를 그 탐구 결과에다 고마를 꼭 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곰팡이가 뭐 5단계만큼 발생했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선 그거에 대한 설명만 적어 놓으시면 선생님들이 이해하세요. 왜냐면 사진도 이거 첨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콜로니 수를 세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는 모는 종이 이렇게 갖고선 그 정식으로 이거 세균 세는 데서는 모는 종이, 그렇죠. 페트리 접시 위에다가 투명 모는 종이 이렇게 하면은 그 박스에 이렇게 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칸수를 세는 거예요. 그게 세균 숫자 세는 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인터넷에서 치시면 나와요. 이 세균 숫자 세는 법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공기 실험. 와,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이거 쉽기는 한데 필요한 게 좀 있어요. 얘네들은 공기 실험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많아지잖아, 온난화 때문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인 상태하고 그다음 수증기, 일반 공기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상태에서 조류가 어떻게 생장을 하는지 또 어떻게 자라는지 탐구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거, 그거 실험할 때 이걸 썼어요. 이산화탄소 이제 그 줄어드는 그거를 썼는데, 줄어드는 거를 할 때, 왜냐면 조류가 클로렐라 같은 거, 얘네들이 미세조류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그 드라이 아이스 갖고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든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 안에서 실험체들의 변화를 갖다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측정을 할 때 MBL이라는 이 실험 기구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로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툴이 있기도 하고 요새는 아두이노 갖고선 이거 만들어서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센서가 이거 꼭 있어야 되고요. 센서 있어가지고 얘가 변화되는 걸 센서가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압, 별개 센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센서 갖고선 측정을 하면은 이 MBL 갖고선 MBL로 연결하고 MBL이 다시 컴퓨터, 노트북에다 연결을 하면 노트북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다룬다고 했던 클로렐라 이제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클로렐라가 이산화탄소 저감에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대체 연료 생산, 그러니까 얘가 그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클로렐라, 이산화탄소 저감, 대체 연료 생산 이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눈으로 봐도 되고 왜냐면 저수지 같은 데 가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엄청 빨리빨리 자라요. 클로렐라가.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선 그럼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니까 그럼 대체 에너지 만들어도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 갖고선 실험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광합성 양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있을 때랑 이산화탄소 없을 때. 그러니까 일반 수증기 이렇게 일반 공기 있을 때 하고 이산화탄소 양이 많을 때. 그거에 이런 거를 어떻게 선생님 구분을 해요? 좀 전에 봤던 MBL 그 시스템을 갖고 그러니까 컴퓨터 실험 그 툴을 갖고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궁금하시면 학교 요 명칭을 갖고선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과학 선생님이 또 잘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현미경이거든요. 우리 학교 과학실에서 보는 건 일반적인 건 광학 현미경이에요. 광학 현미경인데 얘는 전자 주사 현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고 혈소판이야? 백혈구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볼 만큼 확대가 확 되는 게 전자주사 현미경이에요. 얘는 10만 배율까지 난대. 10만 배 배율까지 이렇게 지금 아마 더 높은 고배율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이 10만 배 배율이라는 건 이제 위키피디아에 거기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사 현미경을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면 진짜 잎사귀 같은 거 안에 있는 막 잎사귀 예전에 방아잎을 갖고선 이걸 현미경을 갖고 있는데 그건 광학 현미경 갖고 보기만 했는데도 방아잎 뒤에 있는 기름 주머니가 다 보일 정도였어요. 학교에 있는 현미경도 쓸만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데이터, 탐구 보고서를 얻으실 수 있어요. 주사 현미경 없어도 좋은 탐구 보고서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광학 현미경인데 우리 학교에 있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식물 기공 같은 거 검사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우리 그 탐구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살펴보고 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